자,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잘 쉬셨습니까? 어떤 친구는 뭐 잠을 못 잤다 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잠을 잘 잤다는 친구도 있고, 뭐 어쨌든 뭐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우리는 합격해야 됩니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는 합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꼭 여러분들 뭐 잘 하셔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경영조직론 들어갈 겁니다. 동일하게 11회차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경영조직론은 인사보다 내용이 사실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11회차 안에 일단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막판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여유 있게 했는데 경조는 아마 끝까지 조금 빡빡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래요. 오늘 여러분들 앞쪽에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뭐냐 하면 경영조직론의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경영조직론 발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일단 하루 정도 쓸 거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하면 이제 10일이 남잖아요. 그쵸? 그 10일 중에 4일을 일단 조직에 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끝을 내면 바로 뒤로 조직부터 들어갈 겁니다. 조직을 제가 연기 때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을 좀 자세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조직 차원도 우리가 하긴 했습니다만 그쪽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쪽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 차원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4일을 쓰고 다시 앞쪽으로 와서 개인 차원부터 한 3일, 그다음에 집단 차원 한 3일 이렇게 해서 한 전체를 끝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11시까지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오늘 11시까지 하면 다 내일 안 나올까 봐. 늘 첫날은 저는 좀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나겠으나 모르겠습니다.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거의 4시간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요번이 마지막에 2주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2기 때 저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랑 좀 잘 따라오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도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저한테 좀 잘 들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맞다 그거 미안한데 혹시 그거 저기 목차 키워드 집 하나만 잠깐만 좀 앞부분 좀 해서 좀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인터넷 보는 친구들 때문에 요거 목차 키워드 집이 나왔습니다. 이게 경영조직론 목차 키워드 집인데 요거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인사 때 요거 보니까 잘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에 경영조직론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경조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올해가 경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한 해라서 역시나 경조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과목에서 빠지는 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법에서 68점, 70점을 받은데 뭐합니까? 인사에서 50점대 초반을 받아버리면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8점대 이상을 그냥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모든 게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걸 전략적으로 한 60, 한 2, 3점 정도 맞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이 웃긴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시험장 들어가도 내가 전략으로 생각했던 과목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공부하면서 출제위원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나온다. 이건 나올 거야. 이건 안 나올 거야. 그랬다가 그냥 평생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뭐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해요.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30회차 정도 지났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서 나올 만한 중요 개념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세부 주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기본서에 있는 건 다 배우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 수업은 경영조직론의 발전 역사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교재 우리 기본서 34페이지부터 진행할 겁니다. 자, 챕터 1장과 챕터 2장은 제가 그 연기 때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좀 어렵지 않아요. 조직이 왜 탄생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라서 그쪽은 일단 제가 좀 점프할 거고요. 바로 챕터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3장에 경영조직 이론의 발전 과정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 한번 해보죠. 우리가 연기 때 아마 제가 이 파트를 여기까지 설명했을 겁니다. 여기 상황론적 이론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그렇죠? 근데 뒤쪽에 걸 안 했어요. 그렇죠? 뒤쪽에 거. 자, 참고로 과거 시험은
현대적 관리론에서 상황론적 이론 한 요 정도까지 해서 요 앞쪽 내용들이 되게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앞쪽 내용들이 이제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최근 시험은 요걸 기준으로 뒤쪽 부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쪽 뒤쪽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정말 많은 파트 중에 하나라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한번 해봅시다. 자, 잠깐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쪽에 하니까 저기 친구들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면서 하면 돼요. 자, 해볼게. 가장 첫 번째 일단 첫 출발점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이거 나오나? 이거 나와요? 아, 예, 오케이. 자, 19세기 말에 어떤 경영이 있었냐? 예, 비효율적 경영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비효율적 경영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 경영을 경영이 배 위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죠. 표류 경영 혹은 배회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배회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굉장히 모든 경영들이 주먹구구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경영을 굉장히 비효율적 경영을 표류 경영, 배회 경영이라고 하는 거죠. 경영에 뭔가 목표가 없어요. 그냥 대충 사람 뽑을 때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친척이 누가 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와서 해.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뭔가 그 친척이 와서 일을 하는데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안 해? 라고 했을 때, 형 하기 싫어. 그러면 집에 가서 좀 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정실 인사가 많이 만연해 있었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19세기 말의 비효율적 경영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 시절에 19세기 말에 유명한 4명의 천재들이 경영학에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일러라는 사람이 바로 공장에 직능공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산을 하던 모습을 보면서 이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연구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이거죠. 인간을 최대한 기계화시키겠다는 게 가장 주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의 동작을 연구해서 거기에서 표준 동작을 뽑아내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의 작업 시간을 쭉 연구해서 뭘 만들어내냐? 표준 작업 시간을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 동작과 표준 작업 시간을 합쳐서 뭐를 만들어내냐? 그 사람들의 하루 일과 해야 되는 하루 일당량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표준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과업을 중심으로 표준과업을 이상 달성한 사람한테는 고임금, 그걸 달성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저임금을 주는 바로 이걸 테일러의 차별성과급제. 차별성과급제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인사관리에서 임금 형태에서, 그렇죠. 예, 거기에서 성과급에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거기 테일러식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100% 거기 기준을 해가지고 그것보다 많이 한 사람한테는 고율, 아닌 거는 저율. 그 여러분들이 임금에서 배웠던 그 파트가 바로 이 테일러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배웠던 것들이 여기서 막 연결도 되고 저기 있게 막 이렇게 받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서 굉장히 직무를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비약적인 생산 향상을 이룹니다. 그렇게 이뤄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미국.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테일러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데 요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플러스 동시에 무언가를 좀 더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 주인 포드입니다. 포드. 이 포드는 바로 테일러의 기본적인 이런 과학적 관리법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여기만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뭐하냐? 기계를 자동화시키는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저게 뭐냐?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기계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컨베이어 벨트인데 이러한 컨베이어 벨트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지나가니까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드는
동시 관리라는 걸 여기에서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동시 관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근간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함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던 겁니다. 됐습니까? 이를 통해서 테일러는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러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차를 생산하는데 역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P형 자동차라는 거죠. 포드에서 나온. 그쵸?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포드는 뭐라 그러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아주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면 고객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득이 되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고객한테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는 막대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그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그 돈을 종업원들한테 고임금, 고성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고임금과 그 다음에 저가격이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서 포드는 뭐라 그러냐?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봉사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핏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 보면 봉사정신이라는 걸 진짜로 사회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포드가 말했던 포디즘이라는 봉사의 정신은 딴 게 아니라 기업의 봉사정신은 뭐다? 정말 열심히 우리가 연구하고 잘 만들어서 양질의 제품을 고객들한테 굉장히 싸게 제공하는 거. 이게 뭡니까? 고객한테 진정한 우리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회사가 고객들한테 대외적으로 봉사를 했다며 그걸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며 그걸 직원들한테 많은 임금을 주게 되며 그건 뭐냐? 역시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봉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걸 포드는 포디즘이라는 봉사정신에 입각한 경영 철학을 굉장히 내세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포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포드는 테일러의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3S라는 걸 달성을 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단순화, simplification. 두 번째, 전문화, specialization. 마지막 세 번째, 표준화, 스탠다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달성을 해서 굉장히 양질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전체 뭡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게 끝이 나고 난 뒤에 요 시기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요, 페요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페요는 테일러랑은 조금 다르게 테일러는 사실 좀 집안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장의 가장 밑바닥에 생산직으로 들어갔다면 반면 페요는 뭐냐? 굉장히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뭘 갖고 있었어요? 광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쩔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애초부터 자기 아버지 회사에 이제 그 승계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은 광산에 광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로 들어갑니까? 광산에 그렇죠, 관리자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일러는 생산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산 현장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주로 연구를 했다면 페요는 그것보다 아무래도 관리자 위에 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시적 측면에서 사람들을 매니지먼트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요이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회사의 관리자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일반 관리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냐 하면요, 뭐 별건 아니고 테일러의 이 이론은요, 아무래도 그 공장 현장에서 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보는 거다 보니까 보통 여기를 뭐라고 하냐? 관리론 중에서도 미시적 관리론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미시적 관리론이라고 해요. 테일러 거를. 그 다음 페요는 좀 어떻습니까? 관리자 위쪽에서 이렇게 넓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 바로 거시적 관리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일단 하나 체크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테일러는 뭐라고 합니까? 일반 관리론에서 멋진 관리자 혹은 굉장히 효율적 관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6가지의 관리 활동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회계 활동. 두 번째, 재무 활동. 세 번째가 기술 활동. 그렇죠. 네 번째가
재무했고, 회계, 재무,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가, 그쵸? 아니, 잠깐만, 회계. 나도 헷갈린다, 자꾸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회계활동, 두 번째 재무활동, 세 번째가 기술활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업활동, 그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존활동, 그쵸?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그렇죠. 그게 관리활동, 매니지먼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저는 왜 암기하고 있냐면, 저한테 1차 경영학을 배우신 분들은 살짝 그걸 알 거예요. 기업 경영을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업의 언어가 뭐냐면 회계예요. 그래서 저는 회계활동을 제일 먼저 기억을 하고, 두 번째, 회사가 당연히 사업을 영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재무활동을 저는 생각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돈 가지고 이제 공장 지어서 뭐 합니까? 물건 만들죠. 그래서 그 만드는 제조 과정을 기술활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유통과 관련된 상업활동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그것들을 제품 창고에서 뭐 하는 겁니까? 보존. 그렇죠. 그걸 해야 돼. 그게 다섯 번째 보존활동. 이게 나머지 전체를 하는 게 관리하는 게 관리활동이 여섯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페이롤은 이 6가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매니지먼트, 관리 활동이었습니다. 이 관리 활동의 세부 내용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뭐냐?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는 이 기능을 매니지먼트라 그러고,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영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페이롤을 사실상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법 많아요. 네, 그래요. 이게 바로 페이롤의 일반 관리론입니다. 그래서 페이롤은 이런 6가지 관리 활동을 잘 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9세기 말에 비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치? 예, 그러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페이롤은 이런 6가지 관리 활동 플러스 모든 관리 활동에서 사용되는 14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 14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페이롤이 일반 관리론이라는 걸 프랑스에서 주창하면서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역시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프랑스 옆에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는 역시 또 한 명의 천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그렇죠. 막스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막스 베버는 엄청난 천재죠. 이 사람은 직업이 몇 개예요? 한 20, 30개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가면서 또 동시에 무슨 뭐 종교도 하고 뭐 다 했어. 이 사람. 네.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비효율적 경영을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모든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가 하나, 혹은 조직 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료제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거냐?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의 발전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권한이 첫 번째, 카리스마적 권한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치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이 모든 독일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어떤 한 명의 리더가 그 사람이 비범하거나 혹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걸 정말 독특하다고 느끼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될 때, 그때 카리스마적 권한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데 여기서 좀 더 발전되면 전통적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전에 누가 그렇게 시킨 건 아닙니다. 근데 관습적으로 왕과 그 밑에 신하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게 왜 그렇게 그러면 신하는 왕을 무조건 따라야 되냐? 그건 바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다. 혹은 중세에 뭡니까? 영주랑 그다음에 농노, 기사 뭐 이런 사람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권한이 생기는 것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발전되면 이 모든 권한이 명문화, 문서화되면서, 그러면서 뭐 어떤 합법적인 거에 의해서 권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지막 합리적, 합법적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스 베버는 바로 이런 합리적 법적 권한에 기반해서 생긴 조직을 관료제라고 했고, 이 관료제가 생산성 향상에 가장 영향을 좋게 미칠 수 있는 조직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료제에서 여러 가지를 주창을 해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 문서화하라. 두 번째, 표준화하라. 그 다음 또 세 번째 뭡니까? 언제든지 사람들을 교체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을 표준화시키고, 그 다음 또 뭐냐?
관료제에서 명령을 일원화시켜서 위에서 뭔가 명령했을 때 밑에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료제 느낌 어떤 겁니까? 이런 거잖아. 피라미드 형식.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가장 효율적인 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전통적 관리론에서는 이러한 테일러와 포드와 페올과 막스 베버라는 이런 4명의 천재가 등장하면서 그 당시 19세기 말에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이런 경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로 주장했던 게 뭐냐? 가로축에 직무, 전문화. 즉 일을 굉장히 좀 잘게 쪼개고 일을 굉장히 잘게 쪼개면 그럴수록 조직의 성과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분업과 전문화 원리를 적극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철저하게 인간은 뭐로 보는 겁니까? 기계 부속품화로 보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일정 수준의 직무, 전문화 그 이상 더 올라가도 생산성이 더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생산성이 더 올라가지 않고 이들이 저 천재들이 이야기한 대로 했는데 왜 저게 계속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가? 저기에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조명회사가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조명을 실제로 팔던 회사들이 조명을 밝게 하면 할수록 기업의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대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서 그 광고를 실제로 믿고 자기 회사의 이런 조명들을 굉장히 밝게 바꾸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밝게 바꿨는데 생산성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안 바꿨던 조직도 올라가는 거예요. 생산성이.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 미국 서부의 시카고에 미국 서부의 호손이라는 공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호손 공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그 광고 문구를 보고 우리도 그러면 조명을 좀 바꿔볼까? 그러면 생산성이 더 올라가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명을 실제로 바꿨는데 조명을 바꾼 집단에서도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아닌 집단에서도 그렇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호손 공장에서는 처음에는 일단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자기들이 예측하지 못한 결론이 탁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결국은 이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그 원인을 분석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메이오 교수님이라는 사람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여기 호손 공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걸 이제 그냥 좀 대충 가르칠 때 보면 메이오 교수님이 호손 공장 실험을 할 때 첫 번째 조명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계전기 실험, 세 번째 면접, 네 번째 배전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메이오 교수님은 언제 등장한 거냐면 2단계부터 등장한 겁니다. 1단계는 호손 공장의 자체 실험에서 그냥 진행이 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단계 때 드디어 뭐 한 겁니까? 메이오 교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1단계 실험에서 조명 실험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결과물을 쭉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계전기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집단을 2개로 나눠요. 집단을 2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집단에 메이어 교수님이 2명만 자기가 선발을 해요. 그냥 2명만. 그래서 요 집단에 일단 2명을 선발하고 또 요 집단에 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그 집단에는 6명이 함께 일을 해야 되던데 나머지 4명은 그냥 메이어 교수님이 자기가 선발한 2명한테 권한을 줍니다. 어떻게? 너희가 일하고 싶은 사람 그냥 뽑아서 같이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거는 처음에는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론이 나오게 된 신의 한 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2명을 선발한 사람이 나머지 4명을 각자 선발을 해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선발을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명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각종 작업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 임금을 높여주거나 혹은 또 뭡니까? 휴게 시간을 주거나 혹은 간식 같은 걸 주거나 이런 것들의 물질적인 것들을 여기다 계속 원인 변수로 계속 넣었을 때 그랬을 때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A 집단과 B 집단의 6명한테 이거를 실험을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한쪽에는 임금도 많이 주고, 두 번째 휴게 시간도 주고, 세 번째 간식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반면 나머지 통제 집단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돌려봤는데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A 집단과 B 집단 모두의 성과가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메이어 교수님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 두 집단이 모두 다 향상된 이유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비공식 집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2명이 나머지 4명을 너희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친구들은 평상시 자기들 공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다른 부서 사람을 뽑아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해피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휴게 시간을 안 줘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회사를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회사에 가면 어느 순간 그 사내 커플이 생기면 걔네들 장난하게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 회사 오는 게 해피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회사를 가면 또 내 여친과 남친이 있으니까 회사 그렇게 안 나오던 놈들이 새벽같이 와서 밤늦게까지 같이 있죠. 어쨌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공식 집단이라는 게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 또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와서 실험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종업원들은 와, 사장은 하나도 우리 신경 안 써주는데 그래도 이런 신경을 써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어떻습니까? 마음의 위안을 좀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뭐에 들어갑니까? 면접 실험에 들어갑니다. 면접 실험에서 드디어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서 혹시 자네가 지금 일을 하면서 혹시나 좀 불편했거나 건의하고 싶은 거 혹은 개선하고 싶은 게 있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직원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걸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메이어 교수님이 그 사장한테 그런 걸 실제로 건의를 해서 정말 그걸 바꿔준 거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되는 겁니까? 와,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신이 나서 일을 했던 거죠. 그렇죠? 바로 인간관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게 포인트로 들어가야 돼. 만약 시험 문제 나온다면. 실제 이게 기출문제긴 한데 인간관계론의 가장 중요한 2가지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을 잘 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란 말. 요거. 그 다음 2번째는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2가지가 인간관계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2단계, 3단계에서도 알겠습니다만 마지막 4단계에서 제일 정확하게 알죠. 저기 마지막 배정기 실험에서 배정기 집단이 이 모든 실험에서 가장 끝까지 성과가 안 났던 집단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배정기 집단에서 나름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회사가 규율하지 않은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한두 명이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나머지 애들이 못하게 자꾸 막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걸 열심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다음번에 목표치가 상향됩니다. 그래서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다들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몇몇 친구가 좀 독특하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방해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비공식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원칙과 그들의 어떤 집단의 관계가 생산성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마지막에 알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4단계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동안 마지막 결론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서 이런 것들을 잘 케어를 하는 게 필요하다. 요거랑 두 번째는 비공식 집단이 많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인간관계로는 그러한 것들을 실행을 좀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참 그거한 게 뭐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샤워할 때요. 여러분 샤워할 때 아마 집에서 샤워하실 때 이제 보일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뜨거운 물로 이렇게 틀면 그렇게 해서 탁 뜨거운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그게 데펴져야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뜨거운 물로 끝까지 돌려서 탁 했을 때 보면 뜨거운 물이 바로 안 나와서 뭐지? 왜 안 나오나? 이러다가 한참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살을 댈 정도의 뜨거운 물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워!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찬물 끝까지로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돌리면 또 갑자기 처음에 좀 미지근하다 갑자기 아, 차워! 이러면서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리죠. 예. 똑같아요. 첫 번째, 인간을 너무 말살했다면 자, 인간을 여기에 너무 말살했다면 전통적 관리론에서 여기서는 사실 여기에서 있던 게 나빴던 건 아니거든. 여기서 인간을 너무 말살했던 건 살짝 여기 플러스해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뜨거운 물이었다면 여기는 어떻게 가냐? 찬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때 뭐라고 하냐면요. 결론이 무조건 인간의 감정만 잘 터치하고 무조건 비공식 집단만 만들어주면 생산성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안 그렇거든.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욕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인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줬을 때 생산성이 약 한 18% 정도 올라간다면 임금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약 한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환경적인 어떤 조건들도 물질적 조건도 인간에게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인간관계론에서는 너무 문제가 그런 걸 싹 다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역시. 그러니까 물론 좋았던 게 있고 여기도 좋았던 게 있겠으나 여기에서의 좋았던 건 있으나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한번 바꾸려고 여기 왔는데 너무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찬물로 너무 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근대적 조직 이론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적 관리론을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 없는 조직이라 그래요. 저 별명이. 뭡니까? 조직만 있고 인간은 없어요. 거기 안에 부품이니까. 그냥 기계의 하나의 부품입니다. 반면 인간관계론은 뭐라고 하냐면요. 조직 없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조직 따윈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인간만 중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지금 말씀드린 전통적 관리론, 여기가 너무 뜨거운 물이고 여기가 너무 찬물이라면 이제 안 겁니다. 이 두 개가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근대적 조직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근대적 조직 이론. 그래서 근대적 조직 이론의 별명이 뭐냐? 인간 있는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근대적 조직 이론의 대표적인 게 버나드의 협동체계론과 두 번째 사이먼의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먼의 의사결정 이론은 사이먼의 바늘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근대적 이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인간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봐야 된다.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근대적 조직 이론의 첫 번째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이 조직 전체가 조화롭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이 이 두 개가 양자가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결국 기업은 고객에게 양질의 물건을 판매를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뭐냐? 종업원들이 노동력을 제공을 했을 때 기업은 그 노동력에 합당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살짝 높은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회사 내에 있는 대내적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종업원들한테 제공한 노동력에 합당한 임금을 제공을 하면 종업원들이 어떻게 되냐?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공헌의 의지가 높아질 겁니다. 그럼 그런 걸 바탕으로 더 멋진 일들을 많이 여기서 하게 되면 결국 기업은 그러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객한테 굉장히 양질의 물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고객은 그걸 바탕으로 기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이윤 극대화, 매출 극대화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사 밖에 있는 고객과 기업의 관계라 그래서 대외적 균형이라고 그래요. 결국 기업이 잘 성장을 해가려면 이러한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냥 균형이라는 게 균형. 조직과 인간을 조화롭게 보는 겁니다. 됐죠? 물론 조금 더 자세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기본서를 더 보면서 할 거예요. 일단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에서 다시 한 번 더 발전된 이론이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까 적다 말았네.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은 의사결정이란 제가 뭐라 적어야 되냐면 나중에 적어드릴게요. 사이먼의 의사결정 이론이란 복잡한 상황 하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의사결정이 복잡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냐면요,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예전에는 가정을 했으나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의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의사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려면 결국 조직과 종업원들이 어떻게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조화, 균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뭔지는 조금 이따 기본서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대적 조직 이론이 인간이 있는 조직이라 그래서 조직과 인간을 조화롭게 보는 것들의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인간관계론에서 이게 좀 더 발전된 행동과학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행동과학 이론은 뭐냐?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탐구를 할 때 이거를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을 수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혹은 구체적인 어떤 이론으로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바로 행동과학 이론이고, 이 행동과학 이론은 나중에 경영조직론에서 OB, 그러니까 미시조직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기부여 이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사실은 행동과학 이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과학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맥그리거의 XY 이론입니다. XY 이론 뭡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찰하고 탐구한 이론인데요. 기존의 인간들을 전부 다 X론적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인간은 전부 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로 요 앞에, 특히 이때 전통적 관리론 이때 인간을 전부 다 어떻게 본 거냐? X론적 인간으로 봅니다. 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악설에 기반으로 해서 인간은 굉장히 타성에 젖어 있고 누군가 시켜야 하고 그리고 뭔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창의력이 전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사람을 다뤘던 거예요. 그런데 맥그리거 XY 이론은 그거에 반해서 Y 이론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그렇지 않다. 인간은 충분히 그 성악설에 의한 게 아니라 인간은 충분히 능동적이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창의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라? 권한을 위임하고 교육훈련을 잘 시킨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자아실현을 해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동과학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맥그리거의 XY 이론. 알겠죠? 물론 기본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러한 행동과학의 영향을 받고 근대적 조직이론이 한 번 더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현대적 관리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현대적 관리론의 이전까지는요, 사실 이겁니다. 잘 봐요. 다시 이쪽으로 보면 전통적 관리론은 뭘 강조하고 있냐? 조직만 강조합니다. 반면 인간관계론은 뭐만 강조하냐? 인간만 강조해요. 근데 근대적 조직이론은 인간과 조직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럼 현대적 관리론은 인간과 조직의 조화 플러스 뭐를 강조하기 시작하냐? 환경을 이제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현대적 관리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느리게 변화했던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뭐라 그러죠? 내가 이렇다. 그 뭐라죠? 여러분, 구석기 시대랑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선사시대? 맞나? 맞죠? 그게 기록을 할 수 없었을 때 맞죠? 예. 그 선사시대 때가 무언가 문자도 없고 기록도 할 수 없어서 그 시대를 선사시대라 그러고, 그리고 난 뒤에 실제로 기록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실제로 역사를 기록한 시대를 역사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 시대니까 선사시대고 그 이후가 역사시대입니다. 지구가 여지껏 전체 살아온 시간 중에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랑 그때가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생의 역사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96% 정도를 차지해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역사는 사실상 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4%니까 인류의 전체 역사에서 찌끄레기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왜? 그 96% 동안 변해왔던 시간, 그 인간의 변화가 사실 이 4%가 변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가 96%에 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한 50년 전에
그때 1년의 변화가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냐? 하루 만에 변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절대값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가 얼마나 빠르게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상대의 속도감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바로 근대적 조직론까지는요,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비교 혹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 일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한 달 후가 되고, 한 달 후가 1년이 됩니다. 1년이 지나도 그 변화가 기업에게는 미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를 봤는데, 인스타에 보니까 엄청 재밌는 게 하나 있더군요. 여러분 혹시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무슨 핸드폰 쓰신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띵 나오더군요. 여러분 뭐 썼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뭐라고? TTL? 20살의 012 TTL? 근데 솔직히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생각보다 10년 동안이 좀 다르다 느꼈던 게, 저도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10년 전? 이러니까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 썼던 옛날에 피처폰 있잖아요. 그 폴더. 걸면 걸리는 걸리버 이런 거 있거든요. 자, 이거 웃으면 다 30대야, 지금.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나도 썼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10년 전에, 딱 오늘부터 딱 10년 전에 그때 우리 뭐 썼냐면요. 갤럭시 2 썼어요. 갤럭시 S2. 생각보다 되게 옛날 같은데 아니야. 그 사이에 엄청난 것들이 변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엄청 옛날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뭐 있었냐? 10년 전에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SNS 뭐 썼나 이렇게, 나도 그냥 당연히 버디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때 다 모임 이런 거 생각했거든. 근데 10년 전에 썼던 게 그게 페이스북이야. 페이스북.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그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엄청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전의 10년이 마치 지금은 한 달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드디어 이걸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안정적으로 변할 때는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너무 급변하니까 이걸 정말 핵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 관리론에서는 인간 조직을 앞쪽에서 했던 거 플러스 환경까지 고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이 현대적 관리론의 가장 첫 출발점이 바로 시스템 이론입니다. 이게 버틀람피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시스템 이론은요, 과거에 지금 현대적 관리론에서 제 뒤쪽으로 있는 이 모든 이론에서 대전제는 뭐냐? 시스템, 조직 시스템이라는 건 폐쇄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이냐? 조직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어떠냐? 반도체 툭 투입하고, 디스플레이 툭 투입하고, 배터리 툭 투입해서 투입을 했더니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그 원재료를 가지고 쪼물딱 거리니까 변환을 하니까, 그러니까 산출물로 뭐가 툭 튀어나오냐? 핸드폰이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조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input, transformation, output이라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조직이 이 과정을 거칠 때 밖에 있는 게 제가 지금 어떻게 그어 있습니까? 실선으로 그어져 있죠. 무슨 말이냐? 외부의 환경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이 안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외부의 환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때도 외부의 환경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 외부의 환경이라는 게 너무 더디게 움직이니까 사실상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변수였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폐쇄 시스템에서 개방 시스템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어제의 1등이 오늘의 꼴등이 되고, 오늘의 1등이 내일의 꼴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피처폰 시절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아주 유명한 전 세계 1등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노키아입니다. 혹시 노키아를 알면 또 30대 살살 웃는 친구들은 30대 왜 안 웃어?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게 사실 삼성의 애니콜은 2등이었고 전 세계 1등이 노키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 우리 스마트폰 시절에 노키아 제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1등이 요 얼마 안 되는 시기에 뭡니까? 회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피처폰 시절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또 다른 회사가 LG였습니다. LG. 그렇죠? 근데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접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에 기민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그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도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가 조직은요, 개방 시스템으로 역시 회사라는 조직은 input, transformation, output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 바로 보세요. 경계선을 제가 어떻게 놨습니까? 점선으로 했죠. 그렇죠? 즉 내부와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한다?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환경을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줄 때 X표를 해놨고, 여기서는 이렇게 갈 때 동그라미란 게 여기와 여기가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양쪽 화살표로.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과거의 폐쇄 시스템에서는 인풋, 트랜스포메이션, 아웃풋 해가지고 좋은 제품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의 니즈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니즈에 맞췄던 게 그 다음번에는 역시 맞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미스 트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혹시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불과 한 몇 년 안 될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대국민 오디션 슈퍼스타 K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이것도? 엄청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유명한 프로그램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시청자들이 너무 재밌게 봤어.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 세 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식상해지니까 정말 사람들이 빨리 식상해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그게 폐지가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좋은 산출만 나오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 산출물이 밖에 있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지를 반드시 뭡니까?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 시스템에서는 폐쇄 시스템에 없는 하나의 요소가 생기는데 그게 뭡니까? 피드백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피드백이. 예.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접는 폴더블 폰이라는 게 나오게 된 계기도 사실은 고객들의 변화가, 니즈의 변화가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시원하게 보겠다라는 고객의 니즈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드백해서 그렇죠. 그런 접는 핸드폰의 투입을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개방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현대적 관리로는 지금까지 폐쇄 시스템은 바로 요 뒤쪽까지입니다. 요 뒤쪽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현대적 관리로는 지금부터 모든 현대적 관리론에서 펼쳐지는 이론들은 다 개방 시스템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개방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됐죠? 요게 개방 시스템. 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